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나는 진 바가 없다. 그리고 내 주장은 지지 않았다. 내 지지자는 안 졌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틀렸다. 뭐 새 세력의 비밀 해독 결정.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마치 이명박 때 박근혜의 그런 위치에 그때 그런 어떤 수장이 된 느낌? 이런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일단 국정을 운영하는데 당내 기반이 굉장히 취약함을 거기다가 찰측근이라면 김용 저는 우리 모두 다 출마 적정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그랬어요. 김용도 떨어졌어요. 원래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지면 그래서 정청래가 되면 내임덕에 걸립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거시기가 되면 문재인 세력 이제 완전 폭망입니다 이랬는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굉장한 위기 특히 김민석 대표가 이겼으나 상당한 위기에 좀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넘겨줘야 돼요. 거예요. 정부의 지금 권력 중에 제일 큰 게 예산권이잖아요. 예산권. 근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편성권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의결. 정부가 낸 예산을 의결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집행도 정부가 해요. 집행한 다음에 뭡니까? 결산도 다 정부가 해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700조 예산 중에서 한 5조 건드리는 거야. 국회 권한이. 맞아요. 나머지는 맞아요. 다 정부가 주물러요. 맞아요. 이거 사실 이거 내놔야 돼.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 이제 권한 축소한다면 이거 내놔야 되고. 내각제는 사실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왕적 권력을 대통령제를 혹은 제왕적 권력자를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하나가 자기 맘대로 못하게. 그리고 특히나 그 청렴한 정당들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내각제이고 아까 그 국가 얘기해서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거고 미국도 사실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의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네, 연방 헌법이 따로 있고 이 주 헌법도 또 따로 있고 아예 대통령과 이 주지사의 권력 관계가 서로 견제가 되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저는 사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할 때 자유롭게 내각제 얘기와 이원집 정부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해야죠. 중임제, 연임제는 레임덕을 빨리 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레임덕이 1년 반 안에 오면 오히려 4년 중임제, 뭐 연임제로 가면 오히려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5년 임기가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각제를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정당 개혁과 선거법 개혁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국민들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정치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치 짬밥입니다. 오늘도 제 우측에는요. 다선 국회의원이시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여의도 정치 경력 30년 정치 전략 통이신 정두환 정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 정치 경력 미천한 신지혜 신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조금 한 텀을 쉬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보느라 좀 바빴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김민석 후보가 그 54.08%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5.92%를 받아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는데요. 요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요 득표율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우리 정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6.3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홍길동 선거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겼다고도 말아 졌다고도 말아 이번 선거가 승자가 없는 그렇다고 패자도 없는 선거 같아요. 그럼 좋은 거네요. 서로 윈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모두 다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통령이 역대 아마 최고로 노골적으로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나는 김민석이 되면 좋겠어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도록 명픽을 하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규정하고 틀을 짜주고 시작한 선거인데 최종 결과는 54대
46이에요. 저는 46이라는 숫자, 정청래 후보가 받은 46%에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엄청나게 나온 거죠. 현직 대통령 1년 막 2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에 정청래가 뭘 갖고 46이 나오지? 지금도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문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장님께서는 좀 예상하셨나요? 네. 요 퍼센티지를?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는 건 다 우리도 예상했었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표차가 많이 안 났다. 특히 저는 수도권 서울에서 정청래가 이겼다는 게 그거 정말 상당히 좀 꼭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게 주목할 점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유시민 작가가 말한 대로 뭐 고하청 이탈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주식 문제 때문에 또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상당히 돌아섰다 이런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된 건 호남표 때문에 된 건데 사실은 그게 상당한 또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적인 레벨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이기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선거는 전국 선거가 중요한 건데 전국 그 표가 중요한 건데 호남표만 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정청래 표가 정청래가 좋아서 찍었다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표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민주당 자당 내에서 그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많이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아니, 말씀하세요. 저희 예전에 우리 박사님 나오셨을 때, 공희준 박사. 공 박사님 나오셨을 때, 이 싸움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적 같은 싸움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노선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추락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고 가셨는데, 공희준 박사님도 한번 뵙고 싶네요. 다시 오시기에. 향후 조금 이 당이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그 정청래 가장 포함해서 놀랍고 우려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민주당 내 지지 기반이 생각보다 매우 취약하다. 생각보다 엄청 취약하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편에서는 구세력, 소위 말하는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구세력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신세력의 분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구세력이 하나인가? 저는 여기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대통령이 2년, 3년 된 것도 아니고 4년 차도 아니고 1년 2개월 된 대통령이 그렇다고 정청래가 독자 계보가 있나?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세력이 똘똘 뭉쳐서 정청래를 옹립하나?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서 확인한 거는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던 조국. 그 뒤에 혹시 문재인이 있었을까? 이렇게 봤는데, 문 대통령하고 조금 화해를 했잖아요. 어찌됐건 이 세력이 하나가 아닌 듯한데 정청래 후보가 46%를 굳건히 받았다. 처음에 정청래가 뭐 믿고 출마하겠어? 안 할 거야까지 했잖아요. 중도 하차할 수도 있어. 이랬는데. 그런데 나와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나는 진 바가 없다. 그리고 내 주장은 지지 않았다. 내 지지자는 안 졌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틀렸다. 새 세력의 비밀 해독 여쪽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 정청래 후보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마치 이명박 때 박근혜의 그런 위치에 그런 어떤 수장이 된 느낌? 이런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일단 국정을 운영하는데 당내 기반이 굉장히 취약함을, 거기다가 최측근이라며 김용. 저는 우리 모두 다 적정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그랬지. 김용도 떨어졌어요. 되실 걸로 알았나 봐요. 오신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는데 본래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기면 만약에 지면 그래서 정책내가 되면 레임덕에 걸립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만약에 거시기가 되면 문재인 세력 이제 완전 폭망입니다 이랬는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굉장한 위기 특히 김민석 대표가 이겼으나 상당한 위기에 좀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그래요. 지금 향후 민주당 사실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게 당이 쪼개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또 일각에서는 쪼개질 것 같아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정청래가 많이 졌으면은 좀 찌그러졌겠죠. 찌그러지고 이제 좀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 후보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꿀릴 거 없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끌어안을 만한 정치력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번 전대 과정에서 나타난 gal등이나 대립 관계를 봉합하고 또 해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도 3명이 친청계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겼는데 또 최고위원은 정청래 쪽이 네. 3명 됐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포석을 잘못 넣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친명계 쪽에서 이게 친명계의 정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누굴 지적했잖아요. 사람 얼굴 좀 더 넣어가지고 또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서 그걸 최고위원까지 될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뭐 유권자들이 봤을 때 민주당 당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친명이긴 한데 깜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적절해. 뭐 적절치 않아 이런 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쵸. 거고 그다음 표도 막 갈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뭔가 이 정리해둔 정무 기능이 없구나. 각자 알아서 그냥 눈치껏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용 낙선. 김용 나오지 말았어야죠. 돼도 문제고 안 되니까 또 누가 되잖아요. 야 이거 이제 뭐 김어준 씨가 뭐 김용이 떨어진 거 봐라. 이재명한테 줄 서는 게 잘하는 거냐? 이 딱 벌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이 줄 서는 다음 게 총선 때 그래. 이재명 팔아서 선거하겠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김용이 안 나왔어야죠. 나와서 되면 된 대로 또 맞아요. 누가 되고 맞아요. 안 되니까 또 금방 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실제로 또 저 사람들한테 야 이재명 최측근한테 떨어졌어? 뭐 이재명 힘 없네 이렇게 또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 힘없네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시당 쪽으로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서 김용희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은 그때도 있겠지만 못 나오게 말리지 못한 것도 큰 정치적인 정무 기능의 그 부재라고 봐요. 예. 그 1차에서 과반이 만약에 후보 중에 한 명이 됐었다면은 선호투표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정이 됐었는데 1차에서 미달이 됐어요, 과반이. 그래서 2차로 넘어가면서 합산하는 3위 후보의 표를 합산하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김민석 후보가 이제 54%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공이 컸다. 8.58%를 받은 송영길 후보의 공이 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왔었으면 그냥 김민석 후보가 과반이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송영길 후보는 뭘 남겼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나온 게 좀 옳았을까요? 선호 투표가 이제 50%가 안 넘으면 3등표에 2등표를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9대 41이었어요. 네. 8% 차이고 지금 54대 46이니까 8% 차이예요. 송영길 후보가 받은 게 8%라, 8.5%라. 그러니까 결국 이 공백이 선호투표 전에도 과반이 없을 때도 8, 그 이후에도 8. 이게 이제 송영길 후보는 페이스메이커로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때 그저 유럽 갔다 오시면서 낮에 전화했고 저녁에 봅시다 이러고 술을 진하게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육선에 당대표를 했던 송영길 후보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대통령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단독으로 돌파가 되나? 이제 이 대목. 그다음에 돌파가 돼서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의 관계에서 무슨 여의도 출장소 이렇게 된 우려에 대한 뭐 특히 공소 취소나 또 요새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임 문제나 이런 것과 막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출마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나왔다면 고민정 후보가 3등으로 됐을 거예요. 김보미가 아니라 그죠? 그러네요. 5명 중에 김보미 떨어지고 이제 고민정 떨어졌는데 안 나왔다면 고민정이 됐겠죠. 그러면 거꾸로 정청래와 고민정이 한 편이고 김민석하고 싸움이 됐을 텐데. 그러네요. 그럼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네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이제 모두 다 이건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민주당 내 당원들이 볼 때 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었는데도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 보면 본인의 실력으로 당대표가 된 건 아니고 매력도가 한참 떨어졌다. 이건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영래 후보가 안 나왔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소영길 후보가 안 나왔어도 뭐 김민석이 되는 건 뭐 똑같았을 거라고 보고요. 거의 뭐 모르겠어요. 이제 표차는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뭐 결과는 같았다고 보고 저는 뭐 송 후보가 나오는 건 저는 별로 좋진 않았다고 봐요. 이제 또 전직 당대표고 그리고 나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니 출마하라. 아니 난 출마하지 말라고 하지. 나는 출마하지 말라 그랬고. 아니 나도 출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 오히려 송 후보는 이제 전직 대표로서 당에 그래도 중후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전대 이후에 양쪽의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친명 쪽에서 친청 내지는 이제 친문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송 후보가 이제 더 큰 정치를 하려면은 이제 그걸 또 극복해야 될 하나 과제를 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만 의원만 이게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김민석 대표도 그게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그렇죠. 첩첩산중인 것 그건 같은데. 당연한 거고 당대표로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가장 큰 당대표의 임무가 당내 화합이죠. 당내 화합, 당 단합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고민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화합이 되려면은 또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것을 내려놔야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 근데 과연 그럴 자세가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김민석 대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자기만의 목소리 낼 수 있느냐 이게 좀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죠.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당장은 내면 안 되겠죠. 당장은 안 낼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고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은 당대표도 뭐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쩌면은 그냥 맹맹한 후보들을 뽑는 게 호랑이 새끼를 안 키우려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을 딱 픽해버리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의 사견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신짜님이 예리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가만 보니까 국무총리가 정치적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 현재. 근데 노동부 장관, 농림부 장관, 산자부 장관 뭐 하나를 다 따져봐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 내각에. 정성호 있다가 그만두었고 정성호 한 명 있다가 그만뒀고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안에. 그런 비슷한 말을 또 윤석열 정부 때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좀 닮은 꼴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해외 많이 나가는 것도 닮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하고 그건 좀 다르지 않냐? 그 사람은 놀러 다녔고 여기는 성과를 이랬는데 대통령이
그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대통령감으로 커오르는 사람들을 키운다는 측면보다 하여튼 그런 시각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권초니까 아무래도 키우려고 하진 않겠죠. 지금은 집권초니까 이제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 이제 정권 재창출 때문에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지금 장동혁 이상한 일을 하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25% 거기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한동훈이 살았어. 오세훈이 살았어. 그러면 여당의 다음 대권 주자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김부겸?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추측인데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는 강훈식이를 차기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정권 재창출을 한 게 우리 역사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노무현 때 김영삼으로 갔어. 어찌됐건 한 당에서 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때 노무현이 나왔어. 그 다음이 이명박 때 박근혜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3당 합당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갖고 노무현으로 갈 때 여기에 어떤 비밀이 하나 숨겨 있고 어떤 비밀이요? 그 다음에 박근혜로 갈 때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청래의 행보도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숙제를 풀면 다음 행보들이 보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훈식은 이 비밀 속에서는 아웃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졌죠, 이제. 어려워졌죠. 치고 받고 싸우는 사람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정권이 일단 성공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억지로 3당 합당이라고 했으니까 김대중 정권이 성공했고 그 당시에 네. 이명박 정권이 아주 몰락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또한 그 당내에 다른 대안 비전을 제시한 후보가 있었던 거죠. 아주 강력한. 강력한. 네. 그렇게 보면 강훈식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노선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으로 보면 어려워요. 지난번 우리 얘기했던 김부겸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 보면 살아있는 게 일단 김민석 정청래도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 송영희도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저기 간 사람 경기도 추미애도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요런 정도 살아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 매우 약한 후보들인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는 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그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대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과감하게 탈당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연 확장해야 된다,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었잖아요. 네. 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탈당하고 뭔가 좀 획기적인 개혁, 정치 개혁을 조금 할 수 있을 때일까요? 민주당 탈당한 게 우선이 아니고 대전환을 먼저 구상한 다음에 탈당을 하더라도 해야죠. 탈당부터 먼저 하는 거 망하는 게 있죠. 지금 워낙 지지도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떨어지는데 민주당 탈당하면 그나마 더 떨어지죠. 민주당을 탈당하면 그 빠져나간 표 이상이 나한테 표가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올 표는 없고 나갈 표만 있게 돼버리니까 민주당을 단순히 탈당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 뭔가 이제 큰 어떤 프레임 전환을 구상을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아무런 무슨 구상도 없이 탈당만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정치적으로 죽는 길이다. 그렇죠. 구상도 없고 지지율도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역대 최저치를 찍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최근에 리얼미터에 나온 거 보면은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54%가 나왔고 또 여기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정이 46%, 긍정이 44% 나면서 갤럽 같은 경우에는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주목하는 게 이 지점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 신정부 1년 반 신드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갤럽에서 늘 나오는 그 백데이터를 쭉 테이블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1년 각 분기별 자료가 쭉 다 있어요. 네. 그거를 딱 보면 1년 반쯤 해서 위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늦으면 2년 차에 가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꺾이는 게 40%가 깨지는 순간 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건 레임덕이 오고 레임덕으로 완전히 가고 네. 대통령의 명이 먹히질 않고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부동 한다 그러죠.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어. 복지부동에 요 얘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정말로 걱정하는 건 대통령 1년 하고 2개월 됐잖아요. 6월 3일이니까 7월 3일, 8월 3일 이제 3개월 돼가네. 이제 3개월 좀 안 됐죠. 그러면 15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채아가 44%, 43%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만에 하나 39%를 찍는 것들이 1년 반 차에 이제 금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 간다면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가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있다면 확실한 거 아닌가요?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매우 높아져 네, 있죠. 지난번 네. 유죄를 받으면서 그러면 4월 또는 10월에 선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선거는 당권을 걸었으니까 이번에 김인수 당대표 후보가 그러면 당권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이 이제 한 몸으로 가야 되는 상황 하나. 저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그건 죽는 수고 그리 가면 안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 대통령이 다시 반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부동산 문제나 청년 문제나 주가 문제나 지금 막 혼전을 거듭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큰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되고 옛날 영조시대 때 말로 하면 환국에 준하는 정도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가서 혹시라도 그때 무슨 선거가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있다면 이길까요? 어려워요. 지금 국힘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힘 안철수 후보를 민주당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상당히 유력하죠. 지금 봐서는. 네. 지금 유력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좀 어려워 보여요, 현재. 특히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이 최악이잖아요. 민심이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선거하면 민주당 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인터뷰 되게 세다 지금 발언들 모두 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하락을 보면 5주 연속 하락을 했고 이게 반등할 기미가 제일 쉽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경제 불황이 글로벌하게 일어날 것 같은 조짐도 보이고 한국 경제도 별로 좋지가 않고 주식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한국 경제가 좋지 않고는 아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역대급으로 좋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너무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 반도체 맞아요. 회사들은 너무 호황이고 일반 서민들이 겪는 이 경제 불황은 너무 고통이 심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국에 준하는 뭔가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 카드로 개헌을 꺼낸 걸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경제 문제는 근데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고 봐요. 뭐 경제가 뭐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뭐 호황이 되고 잘못한다 해서 불황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거 사이클에 의해서 가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운 좋은 대통령은 경제가 좋을 때 집권하고 하게 되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네. 재수가 없는 대통령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대통령 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사이클을 조금은 조정할 수는 있겠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이 제일 지금 큰 지금 화두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둘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아 보여요. 부동산도 이미 많이 지금 저질러 놨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저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와서 그 정책을 도로 걷어들일 수도 없어요. 또 그 돈 정책을 걷어들여야 되지 밀어붙이기도 좀 걷어들여야 되지 해야 않아요? 되나요? 아니 아무리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막 지금 불 끓고 있는데. 지금 이 데드크로스의 발생을 보면 한때 69%까지 갔잖아요. 얼마 전까지. 네. 지금 이제 그게 46, 44까지 왔다면 뭐 예를 들어 44 왔다고 갤럽 조사라면 69에서 44면 25%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었던 소위 말하는 주 이재명 세력으로 붙었던 중도가 다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 제일 중요한 게 20대 30대가 다 떠나서 거꾸로 6대 3으로 이기다가 3대 6이 됐잖아요. 30대 여성이 그때 윤석열 탄핵 그거 할 때 그 응원봉 들고 나왔던 선봉장들인데 다 떠났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게 근데 사실 이재명을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민주당을 물론. 위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네네. 그런데 그들이 떠나게 된, 그들이 69%까지 만들어준 세력들인데 떠나게 된 일본이 늘 말씀하셨던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ETF 이런 거. 네. 근데 아직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고, 뭐 ISA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부동산 얘기 잠깐 한다면 저도 근래 화가 났던 게 말씀해주세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라고 한 게 한때는 그게 부부 검설이나 남녀 평등이나 이런 거 막 장려했어요. 저는 집 처음 살 때 공동 명의로 했어 집사람하고 둘이 갚아갈 거니까. 언제죠? 그게 언제시죠? 아 이제 뭐 이제 그 결혼하면서 이제 막 억지로 막 빚을 수십 년 전 얘기시네요. 수십 년 전에 억지로 빚을 막 왕창 왜냐하면 그때도 90년 그때 막 폭등이 날 때 막 그래가지고 막 인생이 이걸로 끝날 것 같은 거야. 막 일주일 열흘 사이에 막 40% 50%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해서 했는데 지금 공동 명의는 집이 두 채래 두 채. 10억도 안 가는 집이 두 채래 내가 지금. 그래서 저 무슨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어느 정권이 이런 장난을 내 정말. 아이고 참. 30대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정말. 네, 30대의 분노는 지금 아마 상상하시기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민주당 내부에서 잘못된 정책 안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 일단은 황희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 펫버스 이야기, 그 뭐 버스 하우스 같은 뭐 그다음에 뭐 청년들은 4억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한 4억 이하의 빌라를 사면 지원해주겠다고 정책을 조금 수정해줘서 꼭 보완책이라고 준 거. 그다음에 뭐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겠다라고 정부가 제안한 거. 이게 다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마치 이제 시해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건 기정사실인데, 근데 이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지? 고시원에 욕조 하나 설치해주면 괜찮겠지? 버스에 하는 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면은 야 그거 갖고 서울에 어디서 살아? 그냥 버스 안에서 살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한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버스하우스에 살아봤다며요. 제가 그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I한테 만들라고 시켜보니까 이거 저희 짬밥 거기 쇼츠에다가 올려야겠네요. 살아보니까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3초 안에 청소할 수 있는 거. 제가 쇼츠로 올려볼 테니 한번 제 입주기를 들여다 봐 주십시오. 그건 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여튼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지금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거의 자유가 없어진 그리고 거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올 초인가 뭐 계곡 철거보다 더 쉽다고 뭐 그랬잖아요. 계곡 철거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성남시에서. 그렇죠. 근데 계곡 철거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계곡에 그 시설 설치해서 돈 버는 소수, 극소수. 그분들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찬성이에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얽혀 있잖아, 이해관계가. 근데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쳤을 때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또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조금 잘못 접근한 건데 기본적으로 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뭐 투기꾼으로 보거나 뭐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기본적으로 하여튼 좀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안 가. 아,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데 살고 싶고 또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처럼 이 국토에 불균형 나라가 없잖아요. 네. 서울에 모든 부와 인력이 다 몰려 있고 당연히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정부에서 관여해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뭐 외곽을 조금 적절하게 관리하는 건 필요한데 너무 그거를 갖다가 정면으로 지금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게요. 옛날에 그 문자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수도 이전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거를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옮길지를 고민한다든지 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내놓으면 청년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기대고 갈 일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고 서울에 내 머물 곳 하나 없는 신세로 내가 노인까지 계속 살겠구나를 청년들이 절감하는 순간 분노는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죠.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전에 말씀하신 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그 대목이요. 아니 전세가 어찌 보면 가장 그 서민들에게 그렇죠. 유익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네, 아주 좋은 제도지. 우리나라만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전세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지? 그럼 월세를 사라는 얘기인가? 다 월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월세가 뭐 좋죠. 월세 내면 당장 현금 많이 부담되고 젊은 사람들 특히 월급 받아갖고 월세에다가 다 뭐 미국이나 지금 맞아요. 네. 거기다 월세에서 다 갖다 넣잖아요. 네. 지금. 네. 받은 게 반 월세 갖다 넣잖아요. 네. 지금. 그거 무슨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전세가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엔 집값이나 월세가 좀 잡힌다고 하는 평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중간 사다리가 전세예요. 네. 전세로 살다가 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더해가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를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월세로 살게 되면 사실은 돈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써버리고 전세로 하면 이제 묶여 있으니까 못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저도 뭐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뭔가 좀 부동산 정책은 접근하는 시각이 좀 약간 왜곡돼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거 건드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건드려가지고 이번에 더 걷어가는 세금이 1조 좀 넘는데요. 아니, 지금 반도체 호황, 그리고 대한민국 거기서 최고여가지고 100조가 넘는 세수가 거친다는데, 왜 1조의 목숨을 걸어, 진짜. 정치 생명을 세수 목숨을. 때문에 세수만 거들라고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세금을 때리면 뭔가 그 효과로 뭔가 집값도 좀 떨어지고. 근데 그 효과가 전월세를 없애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난번에 제가 풍선 효과로. 했던 그 문제가 계속 문제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를 자꾸 없애가지고 전월세 값을 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만 죽어난다. 그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네. 망한 이유인데. 어쩌면은 진보 세력의 이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에 점검이 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그 짓 해가지고 25번 부동산 정책 발표해서 망가졌잖아. 근데 그걸 또 똑같이 하려고 하냐고. 닭대가리들도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주식도 조금 이제 주식도 사실은 뭐 한 6, 7천 포인트까지만 올랐어도 뭐 큰 무리 없이 올랐는데 9천 포인트 이상까지 돌파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올랐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정부가 또 광을 많이 팔았단 말이죠. 네. 광을 팔으니까 광 팔 때는 좋았겠지. 근데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큼 또 부담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새 그 롤러코스트가 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는데 거의 미친년 널뛰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거 주식이 비트코인 차트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흔들리죠? 내부에 무슨 의원들이 삼선 의원들이. 이쯤 되면 본래 정권 내에서 이렇게 네. 비판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용기 있게. 근데 희한한 건
다선 의원, 삼선 이선 네. 40명 되네. 네. 찾아봤어, 일부러. 160명 중에 몇 명이나 있네. 삼선 이상만 해도 40명이 돼요. 그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는데 봐. 최민희 3선, 이성윤 2선, 네. 박선은, 서미와 한민순가 다 초선들이요. 삼선 이상 출마도 안 해. 난 이게 도대체 이 민주당이 살아있는 당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책이라고 한마디도 안 해. 맨 싸움만 했어. 매 싸움하고 그리고 파묘하고 옛날 일. 그나마 정책 얘기한 게 임미애 후보더라고요. 떨어졌죠.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살아와 있는 그 사람 초선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바뀌려면 정치 개혁해야 됩니다. 선거법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 무투표 당선 500명이 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바꾸면 영원히 그러면 이 지역 갈등 이거 분단된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나. 근데 형편없이 해서 떨어졌는데 저는 마지막에 누구야 김용 살리자고 그만둔 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끝까지 가서 난 표를 받았어야 된다고 봐. 내부의 압박이 크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그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결국에는 후보가 할 수밖에 없게끔. 그나마 아까운 후보 하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 특히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골프도 이제 치러 갔어요. 골프 회동을 하면서 이제 국힘에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의원들이랑 같이 골프 회동을 가서 개헌 이야기를 조금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글도 올렸습니다. 페북에 올리신 건가요?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면서 몇 가지를 올렸는데, 하나, 5.18 정신, 헌법에 명기하자. 두 번째,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기 위해 4년 중임 아니면은 4년 연임제로 전환하자. 그리고 지방자치로 넘어가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권형 대통령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갑자기 분권형 대통령이 바람직하다가 나와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과는 조금 많이 사뭇 다른 감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왜 개헌 이야기를 꺼낸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건 아니고 김태우 의원이 꺼냈죠,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통령하고 골프 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개헌 얘기를 했다. 내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연임, 중임제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그 파급 효과가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그 발표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자기 의견을 밝힌 거죠. 밝힌 건데 역시 제일 핵심은 뭐 4년 연임제, 중임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제일 지금 인기 있는 그 지금 저 권력 구조예요. 그걸 선호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막 연임 중임했을 때 128조 우리나라 헌법 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효력이 없다고 돼 없다고 돼 있어요. 있는데 그 지난번 조정식 의장이나 법제처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될 수 있다라고 또 했어요. 그렇죠. 사실 개헌 2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임 이런 얘기까지 가니까 정말 40년 만에 오는 개헌의 기회가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년 중임, 4년 연임,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는 연임 중임을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해야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뭐 무슨 개헌 논의가 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또 해먹으려고 8년, 10년 해먹으려고 또 꼼수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식을 해줘야죠. 그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어떤 워딩이 좀 아쉽다. 오죽했으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다 그걸 지적했어, 사설에서. 이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려면은 대통령 본인이 자기는 연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먼저 해라라고 한겨레나 경향조차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는 다 헌법 개정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시민개헌넷도 있고 뭐 헌법개정 연석회의도 있고 우리 단체는 이제 헌법개정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인데 우리 모두가 합의한 사항의 핵심은 뭐냐면 개헌, 분권이에요, 분권. 제왕적 수준에 있는 대통령도 분권. 국회의 힘이,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뭐 그 대통령 권한을 국회 일부에 더 넣자. 아닙니다. 국회도 권한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하자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반이 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도 분권, 양원제입니다. 지방도 분권, 이제 실제로 거기다가 재정권, 인사권 다 줘야 돼요. 남녀도 분권, 남자가 다 갖고 있는 거 여자랑 같이. 그 다음에 국민발언제, 이것도 분권이에요. 왜 그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헌법 개정합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핵심 사상은 딱 한 가지, 분권이에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내각제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뭐 좀 부정적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마도 기존의 그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일본식 내각제에 대한 그런 폐해, 뭐 8선, 10선 하고 막 대물림하고 이런 게, 그런데 유럽은 대부분이 다 내각제잖아요. 그쵸. 일부 나라는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게 이원 집정부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은 다 그 제도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은 우리가 더 세요. 거기는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을 안 만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돼. 법률안 제한권이 없다니까. 법 제한권도 없어. 예산안도 제출 안 하는 거 아니죠?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두 다 불행해지는 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 때문에 그거 행사하다가 뒤끝이 다 안 좋게 된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잖아요. 아들남이 딸남이를 보냈든지 본인이 자살을 당했든지 아니면 탄핵으로 물러났든지 망명을 갔든지 이제는 헌법 개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을 안 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질 거다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려면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개헌이 40년 만에 되려고 한다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니까 나는 개헌의 연임, 중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을 비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나는 임기에 연연 않겠다.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나 임기 줄일게. 그런 발언까지 하면 최고 좋겠죠. 근데 그것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바라진 않는데, 연임, 중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의 워딩으로,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헌법 논의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여기 동의 안 넣는데 되겠습니까? 그쵸.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국민들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대통령이 네. 2번 한다고 하는 게 한국 정서상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식시키는 그 헌법 개정의 내용으로 감사원 이관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뭐 일부 대통령 인사권의 제한.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넘겨줘야 돼요. 걸. 가장 큰
정부의 지금 권력 중에 제일 큰 게 예산권이잖아요. 예산권. 근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편성권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의결. 정부가 낸 예산을 의결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집행도 정부가 해요. 그 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그 뭡니까? 결산도 다 정부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700조 예산 중에서 한 5조 건드리는 거야. 국회 권한이. 맞아요. 나머지는 맞아요. 다 정부가 주물러요. 맞아요. 이거 사실 이거 내놔야 돼.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 이제 권한 축소한다면 이거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안 제한권도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한권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권한 축소가 돼야 되고, 뭐 감사원 이관하는 게 그렇게 뭐 정부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뭐 줄이는 핵심입니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원 권한 중에 이제 그 직무감찰하고 그 부분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이제 그걸 국회로 넘기니까 좋아요. 핵심이 아니야.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건 맞는데 핵심적인 것은 예산에 관한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그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 그 말씀드린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양원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양원제. 그리고 양원제 싫어요. 왜냐? 국회의원 숫자가 는다. 꼴 보고 싫은 국회의원들 왜 숫자를 늘려주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거든요. 근데 분권이죠, 정확하게. 네, 근데 이 지구상에 먹고 살만한 나라 중에서 양원제를 하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과 터키입니다. 두 나라만 양원제가 아니고 다 양원제입니다. 그럼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터키가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원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 느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또 과도하게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숫자 좀 늘려주고 국회의원들 급여 반으로 축소하면 된다고 봐요. 그럼 뭐 예산도 더 뭐 국민들이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산 내에서 네. 하원과 상원으로 나누고, 그걸 나누는 걸 저희 분권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은 국회에 과반만 차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이거든요. 제왕적 대통령만큼이나. 근데 이게 하원과 양원으로 되어 있으면 하원에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되든 상원에서 한 번 더 거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추어서 뽑기만 하면 그러면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하고도 이게 맞고, 이 하원에서의 전행도 막아내는 분권 기능이 있기 그거 때문에. 있고 하여튼 저는 거기다 정말 이제 이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정말 아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정당 개혁. 저는 이게 맞아요.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당 대표의 권한이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막강할 거예요. 제일 세죠. 제일 막강해요. 미국은 정당 대표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 개혁을 해서 이 정당의 정말 몇몇 수뇌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요. 특히 모든 공천권. 권력을. 네, 공천권을 통해서. 또 국회도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진짜 국회의원은 전에 제가 30년 했어. 요새는 15명 같대. 그럼 나머지 285명은 다 하수인들이야.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치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래도 공천 받아서 다음에 배지를 달아볼까 어떻게 그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정말 이 나라가 한 단계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돼야 되고 시스템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 정치인입니까? 그게 하수인이죠. 이게 어쩌면 저희가 잘못된 어떤 정치적 편견을 일반 대중들이 저를 포함해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본식 내각제에 대한 이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각제가 10선, 9선 의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당법과 선거법이 10선, 9선을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게 있고, 그렇죠. 내각제는 사실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왕적 권력 대통령제를 혹은 제왕적 그 권력자를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도 하나가 자기 맘대로 못하게. 그리고 특히나
그 청렴한 정당들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내각제이고, 아까 그 국가 얘기해서 그런데 얘기하셔서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거고, 미국도 사실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의 연방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연방 헌법이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이 주 헌법도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과 이 주지사의 권력 관계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견제가 되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군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할 때 자유롭게 내각제 얘기와 이원집 정부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해야죠. 중임제, 연임제는 레임덕을 빨리 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레임덕이 1년 반 안에 오면 오히려 4년 중임제, 뭐 연임제로 가면 오히려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5년 임기가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각제를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정당 개혁과 선거법 개혁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국민들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정치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하여튼 그런 금방 우리 신짬이 말씀하신 그런 그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 개혁,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 하여튼 이제 구체제가 거의 끝물에 왔다고 봐요. 이제 정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봐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이 하는 지금 행태를 봤을 때는, 야, 진짜 이제 구정치가 이거 이제 한계 왔구나. 이제 더 이상 망가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제 거의 망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뭔가 하여튼 큰 어떤 시대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나라의 근본 틀인 이 헌법을 좀 크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개헌하려는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우리가 열심히 좀 뛰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또 장동혁 국민의당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장동혁 언제 물러나나 맨날 얘기했었는데 물러나기는커녕 요새 올림픽 공원에 가서 야외 집회하고 마이크 쓰고 막 연설 뭐 옛날에 우리 80년대 하던 방식이던데 그거. 그리고 막 거기가 이제 박수 쳐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나가지고 한 20명 의원이 따라 나갔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원내위원장들 활동 뭐 비판 안 하고 뭐 그러면 뭐 자를 거야 이러니까 또 지금 거기 따라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야당이 있는 대로 망가지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3선 의원들 모임 따로 하고 4선 이상 모임 따로 하면서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어 이래가지고 요새 되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여론조사 하나 나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리얼미터 조사인데 8월 13일, 14일 날 나온 거 보면 TK입니다. TK.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8월 첫 주 59.2%에서 2주 차에 38.9로 20%가 추락을 했어요. 이진숙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이진숙의 5.18 망언, 장동혁의 올림픽 공원, 뭐 올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극화된 현상들이 TK라는 본진이잖아요. 거기 본진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데 민주당 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전환하고 있다? 이게 양쪽 다 문제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민주당 지지도는 올랐어요. 약간 올렸죠. 네. 한 2, 3% 올라갔어요. 제 생각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요 세 주체 중 대통령, 민주당, 국힘을 봤었을 때 국힘은 아니야. 국힘은 절로 치워버려. 열애. 민주당과 대통령 이제 따로 보기 시작하고, 이 대통령이 지금 제안하는 정책에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이 동의를 못하면 국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만큼 국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제3지대에 대한 이 필요성이 오히려 여기에서 좀 찾아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3지대는 이제 또 주체 역량이 지금 부족해서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장동혁을 가장 뼈아프게 때린 데가 어디냐? 조선일보야.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봐도
장동혁 체제로는 도저히 이게 보수가 부활하거나 보수가 다음에 그 집권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보수를 가장 뒷받침하는 조선일보마저도 빨리 장동혁이 빨리 갈아치워라 이거 아닙니까? 장동혁이가 계속 대표로 있으면은 결국은 민주당 도와주는 게 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꾸 조선일보가 장동혁을 계속 그만두라고 지금 평론가 그분 예. 누구라 그분은 그 말 했대. 장동혁은 사기 정치한다고. 그 재보궐선거 재선거 하자는 건 사기다. 저희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그 조희대 그 대법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대법관을 대법관 재청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청와대랑 같이 사전 합의를 한 다음에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근데 나는 청와대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질 않아서 내가 결과적으로 문서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렇게 뭐 탄핵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은 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좀 견제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책임 총리제. 그다음에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과거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재청할 때 청와대하고 상의한 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준 거는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법원에서 소신껏 훌륭한 법관을 제청해라 이거예요. 대통령이 예뻐하는 사람 제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실하고 이제 대법원하고 상의해서 대개 대법관들을 제청했단 말이죠. 사실 그 관행이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야. 근데 관행이 지금까지 됐으니까 그 관행이 정착화된 거예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관행을 어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비판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 과제로 하나 넣었어야 될 거야, 이게. 나는 앞으로 대법관 제청함에 있어서 나는 관여 안 하겠다. 대법원장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제청을 하쇼. 이거 사실 개혁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돼. 그러면 제청할 때 대법원장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법관을 제청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나는 임명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제청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한 권력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이제 청와대 패싱 대법관 추천을 그렇게 매도할 일도 아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 책임 총재도 지금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문화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총리가 제청권 독자적인 권한이에요.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대체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명단을 보고 그래 맞아 하면 임명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야 하면은 제청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다 사문화되고 지금은 총리가 무슨 제청할 때 대통령하고 상의를 다 해서 대통령이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무슨 제청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폼만 잡는 거, 형식만 잡는 거지. 사실은 대통령이 다 장관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사실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청와대와 상의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이제 미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짓을 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조희대를 탄핵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러나 이것을 원론적으로 짚어볼 때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청와대 패싱한 거는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닌데 사실은 원론적인 면을 봤을 때는 헌법 정신이 맞는 거야. 사실은 그게. 예. 그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청권을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물러나야 된다.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국힘은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국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니 국힘이 민주당이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보고 있겠다. 탄핵을 하는지 탄핵하자 꺼내는 순간 이제 자멸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경고장을 그러니까 날렸거든요. 이제 이게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느닷없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기각을 시켜가지고 파기환송을 2심으로 내면서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럴 뻔했던 그거에 대한 구원이 여전히 있고, 또 저희 대법원장이 그동안 취한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을 꽤 좀 무시하고, 마치 옛날에 윤석열이 나는 범법자들하고 안 만나 뭐 이래갖고 한 1년 반 끌은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게 민주당에 꼭 유리할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탄핵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안 해준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분위기가 또 민주당도 결국은 또 이제 강성 당원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은 대체로 다 싫어하기 때문에, 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임기가 내년 9월까지더라고요. 내년 9월까지 임기가.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뭐 탄핵 발의해가지고 국회 통과시킬 수 있는데, 헌재 가면 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꼴이 우습게 되죠. 그러면 굉장한 위기로 거꾸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그렇게 또 역풍이 불죠. 남발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게 될 수 삼권 있어서 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그 민주당부터 국힘, 그다음에 재청구까지 많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가장 지금 이 핵심이 분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고, 그게 사실은 대통령 본인을, 권력자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분권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분권이 일어나고 국힘에서도 분권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도 좀 분권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짬밥은 마칠까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은 친구분들한테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왜냐고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도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민하는 집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한번 진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